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내 오랜 친구의 아내는 집을 팔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혼자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정리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 말이 다정하게 들렸겠지요.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팔았습니다. 서둘러서 눈물을 닦으면서, 그리고 훗날 그것이 자신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그와 똑같은 장면을 수십 번 목격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도시에서, 다른 시대에, 그러나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슬픔이 가장 깊을 때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은 거의 대부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위로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혼자 남겨진 여성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아무도 이런 말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판단력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슬픔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슬픔은 뇌의 기능을 바꿉니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미래를 보는 눈을 좁게 만들고 지금 당장의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충동을 강하게 만듭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비탄의 안개, grief fog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것을 다른 말로 부릅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고. 나는 젊었을 때 인간이란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감정이 앞서더라도 결국은 이성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그 믿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은 고통 앞에서 이성보다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언제나 선의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족을 불신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의심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사랑과 재산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경제적 이해관계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 본성을 비난하는 것은 중력을 탓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입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실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들이 저질렀던 실수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장 아플 때 가장 큰 결정을 내렸다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돈을 지키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존엄을 지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존엄의 기초는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일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을 팔거나 적금을 해지하거나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자산을 정리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것을 새 출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가장 비싼 충동이라고. 내가 40살이었을 때 나보다 10살 많은 선배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만에 40년을 살아온 집을 팔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집에 있으면 남편 생각이 너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집값이 2배가 됐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내가 그 결정을 스스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산의 손실보다 더 깊은 상처는 자신의 결정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슬픔은 단순히 마음이 아픈 상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극심한 슬픔을 경험하는 동안 인간의 뇌는 전두엽 기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전두엽은 판단, 계획,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바로 그 시기에 우리의 뇌는 그 결정을 내리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빨리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고 나서 나는 반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슬픔의 한가운데서 나는 지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 위에서 결정을 미루는 용기를 갖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서두른다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긴 채로 서두르면 반드시 후회가 뒤따릅니다. 내가 수십 년간 관찰한 결과 배우자를 잃은 후 1년 이내에 내린 중요한 재산 결정 중 나중에 후회하지 않은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1년에서 2년을 기다린 후에 내린 결정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말씀드립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최소한 1년 동안은 큰 재산에 손대지 마십시오. 집을 팔지 마십시오. 계좌를 이전하지 마십시오. 명의를 바꾸지 마십시오. 그 1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지금 해야 해요, 나중엔 늦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사람이 서두르는 이유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한 것인지. 슬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서두름을 권하는 사람은 설령 악의가 없다 하더라도 당신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엄은 더 오래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60살이었을 때 나와 함께 철학을 공부했던 오랜 벗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으며 노년에는 그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며 살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관리가 번거로우시잖아요. 제 명의로 해두면 세금도 줄고 제가 더 편하게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절세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마음 안에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 어린 효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났을 때 나의 벗은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명의는 바뀌었고 그 집은 더 이상 법적으로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를 방문했을 때 그가 내게 말했던 한마디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들이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야. 상황이 사람을 바꾸는 거야. 그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체념과 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나는 그날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금 자녀를 불신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사람이란 경제적 이해관계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착한 사람도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도 경제적 압박이 쌓이면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가족 간의 계약서를 쓰는 것이 차갑고 불신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끝까지 고집했던 사람들이 노년에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도 보았습니다. 법적 서류는 불신의 표현이 아닙니다. 법적 서류는 사랑을 지속하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둥입니다. 계약서가 있을 때 오히려 가족 사이의 갈등은 줄어듭니다. 서로 기대하는 바가 명확해지고 오해가 생길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자녀나 형제가 재산 명의 변경이나 증여를 권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복잡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질까 두렵고 어차피 가족인데 문서가 무슨 필요냐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자연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 항상 옳은 결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일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라도 반드시 공증된 법적 서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족끼리 왜 그런 걸 해야 하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권리를 문서로 지키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은 가족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은 가족이 나중에 서로를 원망하게 될 상황을 미리 막는 일입니다. 내 벗의 아들이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의 가족도 지금 이 순간은 진심일 것입니다. 그 진심이 세월 속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올바른 구조를 만들어 두십시오. 마음은 사랑으로, 재산은 서류로,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가족 사이의 사랑은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 곁에서 가정을 지켰고 재정적인 일은 모두 남편이 처리했습니다. 어디에 통장이 있는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부동산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그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다 알아서 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홀로 남아 자신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로 자녀들의 말에 의존하여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잃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잃었는지조차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녀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시대의 방식이었고 그 시대의 수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자산은 내가 지킬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것이 은행 계좌든 부동산이든 보험이든 투자 상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재정을 타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그것이 자녀이든 가까운 친척이든 혹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재정 상담사이든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스스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통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직접 읽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가장 존엄한 행동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말하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이 실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기에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찾아오는 외로움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종류의 고통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 빈자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구조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들리던 소리, 식탁에 마주 앉아 나누던 대화, 잠들기 전에 작은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 공허함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다는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외로움이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외로움이 깊을 때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느낍니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결정을 이끌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가 찾아오면 그 따뜻함이 너무도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채 검증되기도 전에 재산을 함께 나누거나 명의를 공유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외로움이 판단을 대신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관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연결과 온기는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확인과 재산의 결정은 반드시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는 속도와 통장을 여는 속도는 같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드립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상대방이 재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면, 그리고 그것이 관계의 초기에 일어난다면 그때는 잠시 멈추십시오. 감정이 흔들릴수록 결정은 더 천천히 내려야 합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당신 대신 서명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재정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감정이 깊을수록 결정을 늦추는 것, 이 두 가지는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은 삶을 자신의 것으로 살기 위한 가장 따뜻한 형태의 자기 보호입니다. 내가 50대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매우 총명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고 글을 잘 읽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지인의 소개로 한 재정상품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꽤 두꺼웠습니다. 담당자가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녀는 그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명한 내용 안에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읽지 않았어요. 설마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겠나 싶었거든요. 그 한마디가 5번째 실수의 본질을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낙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쁜 일이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이고, 사기는 조심성 없는 사람이 당하는 것이고, 계약 분쟁은 무지한 사람에게나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향은 인간이 매일 불안에 짓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가 만들어낸 심리적 장치입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편향이 중요한 서류 앞에서 작동할 때 그것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서류 한 장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경우도 있었고 나쁜 방향으로 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학력도 아니었습니다. 그 서류를
직접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서류를 읽는 행위는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이 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동의한다는 명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 서류나 금융계약서를 읽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용어가 낯설고 문장이 복잡하고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서명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선의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의는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읽는 것, 묻는 것, 확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노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입니다. 담당자에게 쉽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함께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명은 언제나 이해 다음에 와야 합니다. 절대로 이해보다 먼저 와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읽는 것이 때로는 상대방을 불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상대방이 친절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거나 전문가처럼 보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정직하다면 당신이 서류를 꼼꼼히 읽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신중한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서류를 읽으려 할 때 상대방이 서두르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나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서류를 너무 꼼꼼히 읽어서 후회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읽지 않아서, 확인하지 않아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어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을 낙관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힘입니다. 하지만 서류 앞에서는 낙관보다 확인이 더 큰 힘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교수님, 오래 사신 비결이 무엇인가요? 나는 그 질문에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나는 끝까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5가지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재산을 서두르는 것, 가족을 마음으로만 믿고 서류 없이 재산을 넘기는 것, 재정 관리를 타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 외로움이 깊을 때 감정이 재산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서류를 읽지 않는 것, 이 5가지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 그것이 공통된 본질입니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떠났지만 눈빛이 맑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한 재산을 남기고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맑은 눈빛으로 떠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하루하루를 버티지 않았으며 자신이 가진 것을 스스로 파악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은 숫자가 아닙니다. 재산은 선택지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선택지, 자녀가 강요해도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 혼자서도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다는 조용한 자신감, 그것이 재산이 주는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같은 가족 안에서도 같은 나이에도 전혀 다른 노년을 살게 됩니다. 나는 그 차이를 수십 년에 걸쳐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미 그 실수 중 하나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수들은 나쁜 사람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팠던 사람이, 외로웠던 사람이, 너무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 저질렀던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내 통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 내 서류를 직접 찾아보는 것, 혹은 단 한 번 누군가에게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남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되는 자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풍요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기로 결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감입니다. 그 이어감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남는 것, 그것이 내가 105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존엄하기를 바랍니다.